삼인 삼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 너무 많았는데요. 네,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 오늘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세 분과 함께 오늘 뭐부터 할까, 어떤 거 해야 될까 얘기를 하다가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쭉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어제 저녁과 어제 밤에 있었던 부정선거 토론회. 이게 토론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정선거 토론회 세 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짧게 듣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박선민 전 최고위원부터 하실까요? 이게 뭐 해석이 필요할까요? 이게 저는 뇌피셜과 팩트의 싸움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계속 익명의 관계자를 얘기를 하고,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쪽에서는 뭐 제보자 보호, 누군지 알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결국에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할 거면 거기에 대한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는 그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 국민이 뭐 판단하실 거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 토론을 저는 차마 끝까지는 다 못 봤고 다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로해지는 언쟁이었다고 보이고, 결국 이 부정선거를 신봉하는 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자료의 오류를 뭐 이준석 의원이 지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토론은 뭐 토론이라고 볼 수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2차 대전 때부터 철저히 준비한 큰 규모의 작전이다, 이런 언급도 나왔거든요. 예. 저는 제가 그 토론회를 직접 보진 않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제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람하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 간에 토론을 하면 그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은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토론으로 결판 날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눈여겨볼 지점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중앙선관위원 후보로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을 내정을 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대법원에서 기각할 때 바로 그 주심 대법관이 천대엽 대법관이었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갑에서 낙선하고 선거 무효 소송 냈잖아요. 네. 그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천대엽 대법관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론을 일축하는 데 있어서 계기가 된 판결을 매우 공정하게 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분이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가? 저는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반대해야지 맞는 케이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비슷했는데, 그 국민들 정신건강에 너무 좋지 않은 토론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식대 음모론의 경쟁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선거론, 제가 최근에 조갑재 그 언론인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게 공산주의보다 더 한국 사회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충분히 공감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선거론 카오스로 빨아들이고 있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나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절윤하지 않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쓰리고라고 해석하는데 예, 쓰리고요. 윤어게인 고, 네. 부정선거 고, 뺄셈 정치 고예요. 근데 그 핵심, 윤어게인 핵심 근거 논리 동력이 부정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그 이제 현수막들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국민들한테 그 이거 시각적으로도 해악을 주고, 실제로 정말 저래? 정말 사전투표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엄청 많아요. 중국 개입, 부정선거, 이거 그러니까요. 8글자. 그거 우리 많아요. 아이들도 다 보는 거잖아요. 정말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좀 놀랐던 게, 네. 이 온라인상의 반응을 보는데 생각보다 이게 반응이 막 갈리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의 패배다. 뭐 이런 글도 패배다. 많이 올라오고 예. 그리고 이제 윤어게인 지지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주창해왔던 분들의 그 SNS 바이럴이 상당히 활발한 현상들을 목도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애초에 뭐 토론 자체가 될 감이 아니었다. 뭐 이런 예. 얘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또 온라인상에서는 이거 부정선거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줬고 오히려 이준석 의원 측에서 반박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막 여론 형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 자체가 좀 그래도 꽤 퍼지고 온라인상에서 막 힘을 얻고 이랬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게 어쩌면 상식과 팩트의 싸움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걸 넘어서는 어떤 감정의 영역 그리고 신봉의 영역, 신념의 영역으로 좀 들어선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매우 이 반헌법적인 생각들이 퍼지는 것이 위험하다, 위험수위에 좀 도달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 부정선거 토론회 얘기를 좀 해봤고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 또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거는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에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모습도 각 당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막연하게 갖고 있던 오해가 극복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대구에는 그래도 윤어게인을 추종하는 분들이 많다. 네. 그분들이 주류다, 다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제 서문시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허. 물론 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보러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대구 시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워낙에 전국적으로 지지세가 많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뭘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제 경찰이 동선을 분리했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러 나오신 분들과 비난하는 손팻말을 들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예. 그 육교 한쪽에 있는 비난 팻말을 들고 오신 분들이 현저하게 숫자가 적더라고요. 정말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러면은 대구에서도 이 윤어게인 노선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소수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다수는 보수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 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시점이겠죠. 시점. 왜냐하면 이제 TK에서도 국민의힘 휘청한다.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민주당과 동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지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 텃밭이 이탈하고 있다. 그 흐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안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심지어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라고 네. 일종의 대구 출마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의 출마 선언이 있었던 거죠. 뭐 그게 뭐 부산에 가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전 대표가 출마 의지를 정확하게 밝혔다라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 짚어볼 만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수 텃밭에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전 대표가 여길 방문한 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그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송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대구의 민심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착시 효과에 한 전 대표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착시 효과에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대구의 바닥 민심이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아니다. 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한동훈 당신이 맞고 당신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대안자를 자처했지만 그것을 선택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제 모인 그 사람들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거품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 오신 한 전 대표의 공고한 팬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구의 바닥 민심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은 것은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세 가지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생각해요. 승부수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동의하는데 네. TPO 타이밍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전 대표는 비교해 달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장소를 대구 서문시장 아주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방문했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근혜 팬덤이 시작된 네. 곳이고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갔을 때 되게 썰렁했었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제 인산인해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세 비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어제 윤과의 절연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특히 보수층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누가 보수를 구할 적임자인지 선택해달라, 비교해달라라고 얘기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네. 나 그래서 피하지 않겠다. 피하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출마한다. 네, 그래서 육상 지방선거 끝나고 장동영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은근슬쩍 다시 복귀하지 않고 내 역할을 한다. 육삼 지방선거에서. 그다음 세 번째는 대구는 엄청 정치적으로 정무적 전략적 감각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처럼 배신자 논란이 대구 일부 분들한테 있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승부를 던진 거라고 봐요. 네. 자, 지금 출마 선언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송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출마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그 단순히 예. 보궐선거 출마라고 하는 그런 선거공학적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어제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겠든 나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궐선거 차원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면은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간들 설마 국회의원 한번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이라는 표현을 거기다 쓴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수가 윤석열 노선과 절연하고 예. 정말 그 헌법과 상식과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보수의 길로 거듭나기 위한 그 노선에 본인이 앞장서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무슨 배신자 프레임이라든가 각종의 비난 혹은 반발이 있더라도 그건 감수하고 내가 짊어지고 정면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보수의 새로운 길에 나를 앞장세워 달라. 그 도구로 써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네. 서문시장을 택한 장소의 정치학은 네. 사실 앞서 김종일 기자님께서 잘 풀어주셨는데 타이밍과 굉장히 결부돼 있습니다. 타이밍.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2월 28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는 이제 2.28 민주운동 기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28 민주운동 이전에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대구는 국채보상운동도 있었고 또 3.1운동도 대구에서 굉장히 앞장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대구에서 3.1운동을 준비한 분들이 그때 어디서 했냐면 개성중학교라는 데서 했어요. 그 개성중학교 가면 지하실에 지금도 그걸 기념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개성중학교 지하에서 3.1운동 준비하신 분들이 어디서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냐? 서문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 개성중학교가 서문시장에서 엎어지면 코다할 만한 아하,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하실에 기념공간에 방문을 했다가 그 직후에 서문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의 정치학과 장소의 정치학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즉 네. 대구는 역사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정면 돌파를 해온 위대한 시민들이 있는 곳이다. 예. 그 정신을 따라서 본인도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시간과 장소를 잡은 것으로 저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좋아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큰 정치하고 보수를 또 다시 또 올바른 길로 이끌고 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만 이번에 출마 안 하면 좀 힘이 좀 빠지고 맥 빠지는 좀 느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전 대표 입장에서 몸이 근질근질하겠죠. 이제 아, 나오고 싶어서요? 네, 본인이 이제 쉬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오히려 이번 텀에 좀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전 네.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막다른 길이다. 막다른 길? 여기서 이제 출마를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그리고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 네. 더 이상 어떤 뭐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 만한 게 없다라는 판단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명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네. 본인이 신당 창당을 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정작용이나 뭔가 개혁 운동을 하겠다라고 해도 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갖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지위의 획득밖에 없겠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서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게 아까 막다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예. 배신자 프레임을 오히려 강화하는 선택이 될 우려는 있죠. 아.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표를 갈라먹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파전 이른바. 네. 국민의힘 후보 나오고 민주당 후보 나오고 한동훈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딜 가든 거기에서 좀 표를 보수의 표를 좀 갉아먹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배신자 프레임, 그러니까 너 때문에 졌다라는 프레임이 생길 우려는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대구에 가서 승부를 봤다라고 해도 만약에 거기서 전통적인 지지층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뒤에는 완전한 판정승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재기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위험 부담을 함께 안고 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쉼표 없이 간다. 이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김종일 기자님한테도 좀 여쭙고 네. 싶어요. 좀 전에 그 출마 선언이라고 또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만약 그러면은 정말 대구에 나가는 거냐? 네.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정말 대구에 나가는 게 최선이냐? 네. 아니면 뭐 다른 곳이 더 좋냐? 이런 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조언 등도 좀 기대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개인과 친한계 내부에서 출마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백의종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지어는 우리 신당 창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감론을 봐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저희가 직접 한동훈 전 대표한테 확인한 거, 확실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텔레그램 통해서 히읗 5개 붙여서 확인해 준 거는 신당 창당을 절대 하지 않는다. 아하. 라는 걸 확인을 분명하게 해줬고요. 네, 좋은 정보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여러 군데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요. 주호영 그 의원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 네. 수성갑도 얘기되고 추경호 의원의 달성군, 또 부산에서도 전재수 의원이 출마하는 부산 북갑 이런 곳에서 출마가 이제 지역구로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한테 조언을 하고 있는 조갑재 그 언론인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도 의견이 갈렸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텀은 좀 지나가는 게 좋겠다. 아, 그래요? 좀 길게 보자. 오히려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조갑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에서 이기는 장면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치고 나갈 수 있다, 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랑 친한계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보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지배적이고 우세적인 그 흐름으로 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요? 지역구는 저는 상대적으로 대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또 장동혁 체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를 고려해서 선거 전략을 짜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시장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마 그분을 공천을 주면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에 출마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막판까지 보는 게 전략적이고 정무적이고 옳은 판단일 수 있죠. 그렇네요. 또 사실 이 선거를 하려면은 지역구가 비어야 하는 건데 안 그렇죠. 비면은 나갈 곳은 대구는 적어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대구는 네. 경선합니다. 대구시장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특정한 사람을 전략 공천해서 지도부가 찍어주면요 예. 난리 나요.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장 도전하고 계신 분이 국민의힘 내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예, 있고 그렇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있고 쟁쟁하네요. 그밖에 뭐 최은석 의원, 뭐 홍석준 전 의원 쭉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을 다 제쳐놓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만약에 전략 공천한다. 그게 당이 무사하겠습니까? 근데 또 대구 만약에 대구 경북 통합이 된다면 야 통합됐으니까 이거 경선 안 된다. 어차피 또 영역도 다르고 이번엔 특수하니까 전략 공천 이렇게 갈 가능성은 너무 상상력이 좀 너무 과했나요? 아니 뭐 장동혁 지도부가 뭘 못하겠습니까? 전 뭐든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재보궐 선거가 나오려면 그 자리가 나오려면 네. 출마를 할 때 이 사퇴 시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퇴 시점 그 사퇴 시한의 시점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보궐 선거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특정 기간 그 몇 월부터 며칠까지가 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만약에 사퇴를 그러니까 좀 상당히 늦은 시한 내에 하게 되면 자리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분까지도 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한 전 대표 입장에서도 하나를 지금 딱 찍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무슨 수를 쓸지 모르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뭐 주호영 뭐 의원 나가고 하니까 자리가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시점을 묘하게 조정하면 이번에 자리가 안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재보궐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열어놓고 그러니까 대구 찍고 부산 찍고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이 선택지를 넓게 멀리 보려고 하는 그 안정망을 확보하려고 하는 심리는 있을 수밖에 없고 설마 장동혁 지도부가 그렇게까지 어떤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국회 입성을 막아서겠느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다. 그런 전략들을 세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광역단체장 후보가 네, 되는 네. 국회의원이 선거 나오면서 보궐선거 10달 늦추려고 사퇴해서 늦게 내는 꼼수를 쓰면 예. 그거야말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자 아닙니까? 10달 동안 그 지역은 누가 대변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정파적인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면은 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이 크게 불 겁니다. 그건 대구도 그렇고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돼서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직을 늦게 던진다. 그 경우에도 똑같이 부산에 대한 배신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뭐 장동혁 지도부 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지방선거 몇 달 안 남았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를 하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좀 뭐든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그 서울 지역의 어떤 선거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그걸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징계를 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건 사실 선거 포기하는 거거든요. 어,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네. 지금 두 분의 이 논쟁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제가 매일 회사에서 하는 일인데 박성민 전 최고가 제 입장이고 데스크고 예. 이제 아래 현장 출입하는 네. 기자들이 송영은 변호사님처럼 얘기를 하세요. 이러면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상상력이다.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의도가 됐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 그 난맥상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TK 통합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이랬다 저랬다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궁금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취재 알아보고 시키고 저도 이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해서 물밑에서 실제로 얘기를 들어봤더니 합치지 않으면 우리 대구시장을 민주당한테 뺏길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면 아까 박성민 전 최고가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오늘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말 낮게 나왔잖아요. 예. 대구에서 심지어 동률이 나오기도 했고 약간 충격적이에요. 네, 충격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거 합치지 않으면 우리 대구시장이란 상징적인 자리를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으니 경북 인구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얹혀서 하면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다. 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네네. 만약에 대구에서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되는 분도 국회의원직을 늦게 던지고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는 분도 국회의원직을 늦게 던지고 그렇게 해서 대구도 부산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안 생겨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 나갈 곳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네. 그건 한마디로 하면 양당 담합인 거잖아요. 양당 담합.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오는 게 무서우면 저럴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양당의 자충수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는 선거에는 등판을 못하지만 우리가 사이다에 거품이 올라오는데 뚜껑을 안 따고 꾹꾹 눌러 두면은 나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 확 터져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정치적 폭발력을 응축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나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를 고려해서 늦게 던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두렵나요? 아니요 안 두렵고 신경 안 쓰고요. 신경 안 써요? 네, 민주당에서 그럴 일은 없고 제가 말씀드린 건 예.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늦게 던질 가능성이 있다. 왜? 네. 한동훈 막으려면 뭔들 못하겠느냐. 지금 국민의힘 정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지금 연세 진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동행하면 이거 윤리위 뭐 제소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그 이전에 친한계 주요 인사들 지금 뭐 징계 절차 밟고 있거나 처분이 내려졌고 탈당시키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뭔들 못하겠느냐인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의 자리가 날 가능성이 더 확실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이거 김종일 기자께 요 질문하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대구라고 또 가정해 볼게요. 네. 어느 지역구든 네. 뭐 몇몇 지역구가 있으니까 예, 예. 무소속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지역구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가령 그 추경호 의원의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수세가 강한 곳이고 그 주호영 의원의 수성각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대구의 강남 같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물어보면 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원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돼요. 그런데 저는 무소속 출마하면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해볼만 하다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시간이 좀 지나야 좀 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다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CBS 주말 뉴스쇼 3부 3색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자, 민주당이 주도해서 사법개혁 3법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 왜곡죄 이것도 이제 도입됐고 그리고 또 재판 소원 관련된 절차 또 대법관 증언까지 계속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일사천리라고 할 수 있나요? 필리버스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통과는 기정사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크게 와닿지는 않아도 국민의 삶에 매우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 분의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률가인 송영훈 전 대변인 말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사법개혁 3법이 아니고 이쯤 되면 사법 파괴 3법입니다. 파괴다. 법 왜곡죄 같은 거는요. 네. 정말 그 근대 입헌 국가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도입한 거예요. 이거 뭐 외국에도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권위주의나 독재 국가에 많이 있고 독일에 있다고 자꾸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프로이센 군주제 때 산물입니다. 프로이센 그리고 이제 150년간 독일에서도 법관이 처벌된 사례가 56건밖에 없고 그중 대부분은 나치 시대 때의
법관들이 잘못한 것 그리고 구동독에서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처벌할 때 불가피하게 동원했던 조항이에요. 독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좋은 분들은 법관을 더 안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재판 한 번 했다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하면 피고인이 보복성으로 법 왜곡죄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합리적으로 법 해석한 거다라고 구구절절 설명해야 됩니까? 다 수사받고 조사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유능한 분들은 앞으로 법관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법의 예측 가능성과 사법 서비스의 품질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도입 의도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한 그 판결하도록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나 그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유죄 판결 못하도록 법관들을 겁박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네. 국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형사재판에만 적용하도록 했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민사, 행정, 가사는 법을 왜곡할 위험이 없어요? 자기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서 형사만 남겨놓은 게 너무나 의도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또 조율이 이루어져서 그걸 통과됐는데 이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대법관 증원도 물론 절차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 정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됐잖아요. 되는 건데 야 그럼 이거 대법원을 완전히 대통령 입김으로 만든 거 아니냐,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박선민 전 최고위원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그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뭐 비판하실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자꾸 왜곡이 좀 끼는 것 같아요. 왜곡이 있다. 왜곡과 폄훼가 좀 끼는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이 사법개혁 3법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렌즈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여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 법안 도입의 필요성, 예를 들면 네. 그 헌법소원을 도입하는 거, 그 재판소원을 네, 도입하는 재판소원. 문제에 네. 대해서도 헌재에서 이제 판결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재판 결과를 뒤집고자 하는 그 목적이 주가 아니라 재판의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동안 사법의 영역에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공백을 메꾸기 위한 그리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이고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현장에서 적용하기엔 좀 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뼈아프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수정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 뭐 독일 얘기도 나왔지만 여기는 19세기부터 150년 동안 지금 이걸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이나 판결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을 확보한다라는 독일 현직 판사들의 인터뷰까지도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뭐 대법관 증언 역시도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한 명의 대법관이 처리하는 이 재판 뭐 이 수가 뭐 3천 건이 넘는다. 그래서 뭐 자꾸 상고심이 지체가 된다. 다 아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방식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다 헌법 파괴고 사법 파괴고 이 모든 내용이 다 너무나 엉성하다 혹은 의도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반박드리고 싶은 네네. 게 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을 뭐 많이 임명한다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근데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게 되면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잖아요. 어느 정권에나 적용이 되는 법,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 개혁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시선의 기전은 저는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김종일 기자님께 대단히 죄송한데 네, 이건 네. 제가 좀 반론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많이 임명하지만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안 그래요. 달력 놓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대법관은 임기가 6년이거든요. 대통령보다 더 길어요. 권력 분립을 위해서 헌법을 그렇게 설계해 놨습니다. 이번에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면요.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반에 임명되는 사람들은 다음 대통령 임기 거의 끝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된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 제도들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발의된 시점이 이걸 매우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작년 5월 1일에 대법원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이 대법관 우겨넣기 그 다음날 발의됩니다. 재판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5월 7일에 발의됩니다. 그리고 법 왜곡죄도 이게 법관에 포함시키는 그런 법안이 5월 2일에 발의됩니다. 5월 2일, 5월 7일, 5월 2일이에요. 이 타이밍처럼 의도와 목적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근데 예. 저는 일단 그 뭐 발의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것은 좀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그 사법부 자체가 좀 자정작용을 제대로 못 해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뭐 계엄 이후에 이 조희대 그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에서 나왔던 입장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 법관의 독립들이나 이 판결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서 이재명을 지우고 보면 사실 한 명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례적으로 그 선거를 앞둔 시점에 그 절차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이례적이다라고 모두가 평가할 만한 속도와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했고 심지어 그 기록이 언제부터 그 재판관들에게 전달되었는지까지도 말이 바뀌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사법부를 이대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저는 이미 제기가 된 문제고 그것은 사법부가 자초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법부가 자정작용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내란이 아니라는 판결이 단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세 개의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9명의 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내란이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는데 뭘 사법부가 자정을 못했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앙심을 품을 수는 있다고 쳐요. 백보양보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국민의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4심제 5심제 할 겁니까? 제가 아마 민주당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답을 못할 만한 요소들이 재판헌법소원에 몇 개 있거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재판에 대해서 이게 기본권을 침해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2심으로 내려갑니까? 이거 답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걸요. 그다음에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재판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1심에서 졌어요. 만약에 항소 상고 안 하고 바로 헌재로 가져가면 어떻게 하죠? 확정은 됐는데 그다음에 그러면은 헌재에서 야 이거는 2심 3심 안 거치고 왔으니까 안 돼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든 다퉈보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2심 3심 다 가게 돼서 사법자원이 더 많이 낭비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리 앙심을 가져도 시스템을 이렇게 엉망으로 왜곡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자정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처음에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계속 판사들은 반대를 했죠. 이거 위헌적이다라고 하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반대했지만 그 얘기 왜 나왔습니까?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진행 과정이나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내란이 일어난 지 1년도 지나서 나온 판결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한테 끌려다닌다? 뭐 이건 주지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입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 반박하다가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예규로 이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입장 바꿨잖아요. 위헌적이라서 못한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본인들이 예규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법부의 반대가 그저 어떤 논리 있는 반대로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그 외에도 아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얘기하셨는데 앙심을 품는다라기보다 절차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재판부 그 판사들에게 기록이 언제 배당이 되었는가, 언제 인계가 되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었는가, 뭐 전자문서로 봤다, 출력해서 봤나? 출력해서 본 게 아니라 전자문서로 됐다. 근데 그 당시에 전자문서로 그 기록을 보는 것이 합법인가? 그건 불법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다 나왔고 이 시점에 대해서도 몇 월 며칠이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말이 바뀌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때 나와서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날짜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기록 인계가 누구에게서 어떻게 언제 배당이 되었는지조차도 얘기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 판결 자체가 공정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김 기자님. 네. 사실 두 분은 이제 정당에 몸담고 직접 정치를 하시는 분이시고 네. 그런데 기자님께서는 또 객관적인 입장이니까 예, 네.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 다른 측면을 하나 보고 싶은데 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거를 단독으로 이제 강행하고 있는 동력을 보면 압도적인 의석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수의 힘, 흔히 얘기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수결인데 저는 이 지금이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고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 하면 언젠가 정권이 바뀌고 네. 야당이 여당이 되고
국민의힘이 지금의 민주당처럼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법 3법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요체인 상권분립과 직결되는 법안들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수기가 충분치 않게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다시 또 흔들릴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여당한테 이거 사심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그럼 우리는 오심제로 할 거야라고 하는 걸 예. 그럼 과연 사법 시스템이 몇 년마다 이렇게 뒤바뀌는 게 과연 정상적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민주당은 한국 정치사에서 제가 그래도 국회 출입한 지 15년 넘었는데 어떤 선이 있었거든요. 예. 그 선을 지금 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민주당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매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 국민의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사실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한테 해봤자 너희 내란 정당이잖아.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5말 글자로 얘기했잖아요. 너희나 잘해 라고 얘기한다고 국민들이. 진짜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 나가려면 제발 이제 끊어낼 건 끊어내고 네. 앞으로 나가는 네. 얘기를 해야 이 얘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송영은 변호사님 얘기가 다 맞아도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나 잘해. 그럼 얘기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실제로 어떤 법조인의 시각이나 또는 법적인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그와 별개로 완전히 별개로 네. 정말 여론의 흐름은 그래 그럼 그 전에 좀 잘하든가. 네. 야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그러니까 설사 지금 국민의힘 얘기가 맞더라도 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에 나오고 예.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을 치냐라고 하면 국민들 마음은 그거예요. 너희부터 잘해. 예. 이런 거예요.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 표정이 약간 좀 씁쓸함이 또 묻어납니다.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네. 아프고 그런데 또 새겨듣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도 잘 나오고 분위기 좋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어제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집을 내놨어요. 집을 판다고. 야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고 있다. 그래 그거부터 팔아라 라고 하는 공격을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받았거든요. 정말 내놨습니다. 저 깜짝 놀랐고 야 이렇게까지? 이거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는 거 아닌가?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개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보다도 이게 더 강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대통령이 2마리 토끼를 잡은 거죠. 첫 번째는 이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 1주택을 가지고 야당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어디 뭐 분당에 집 있으면서 지금 뭐 다주택자들 악마화하는 거냐, 부동산 정책 통해서 사람들 규제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으면 당신부터 집 팔아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승부수를 둔 거죠. 네. 사실 대통령의 1주택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투기의 목적도 아니고 대통령이 뭐 지금 보면 예전에 1998년에 처음 산 집이거든요. 그때부터 살았고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는 거지. 예. 뭐 거기 살고 싶으면 살고 싶으시겠죠. 네, 그런 마음이 심지어 본인이 애착 인형 같은 집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총책임자로서 이 더 이상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승부수가 됐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네. 그 청와대 관계자 발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뭐요?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시키고 그 뒤에 집 이제 다시 구매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 돈 빼서 ETF 할 생각인 것 같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은 두 가지죠.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 지금 코스피 6,300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이 1주택을 처분을 하고 이 돈을 이 주식시장에 넣어서 굴리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드러난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이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이른바 머니무브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몸소 이 정책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그 효과까지도 본인이 장담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과 국민에게 주는 거죠. 사실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 이런 취지의 저는 얘기를 이제 언제 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예, 해서 네. 이거 상당히 좀 난처해진 거 아닌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잘 모르고 지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제 이런 승부수, 일종의 승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평가할 건 평가해야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을 팔라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셨어요? 방송에서 한 3번 얘기했어요. 그 말 듣고 하셨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짚어보고 싶은 게,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지방선거도 상황이 뭐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적어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굉장히 이 야당이 예의주시하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 내에서 당이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쓴소리를 아무리 해도 지도부가 소기의 경익기에 가까우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을 방송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통령이 집을 팔기로 해서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것은 분명히 평가할 만해요. 다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게 대통령이 집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택도 가격이 결정됩니다. 주택도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요 공급의 법칙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왕도는 네. 집은 말로 짓는 것이나 말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정부가 공공용지로 다 그 택지를 마련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민간 공급이 활성화돼야 되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 그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돈 내서 자기 집 헐고 자기 시간 들여서 새로 짓겠다는데 그거 빨리 하게 해줘야 됩니다. 김종일 기자도 정치권 취재 네. 오랫동안 하시면서 네. 어제 이 대통령의 어떤 이 집 내놨다는 소식 예. 예측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측하지 못했었고 사실 화끈해 보였고 그래서 승부수처럼 느껴졌고 어제 제가 이거 나오고 나서 우연찮게 국민의힘 관계자랑 이제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야, 우리 지방선거 끝났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상치 못했던 그 카드고, 그만큼 국민들이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되게 지금 그 어떤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를 2018년 어게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빼고 우리가 다 이기는 판세로 만들겠다. 그럴 거면 핵심은 결국 집값의 안정화다라는 단기적인 변수와 함께 중장기적인 변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그 기존의 민주당 정부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부동산 정책을 잡고 집값을 해결하면 진보 우위의 구도를 굳힐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그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옛날 트위터 X에다가 계속해서 집값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거 정치권에 물어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실제로 내년 내후년까지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집은 빵처럼 바로 짓거나 말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 집 지을 때도 많이 없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더더욱 집값을 빠르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2029년이 되면 신도시에서 물량이 풀리더라고요. 그때까지 집값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다. 라는 그런 배경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근데 다만 제가 민주당한테 지금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X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알겠는데 메시지는 말하지 않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권력이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코스피 3,000에서 4,000 넘어가면 우리가 금투세 도입할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게임 회로를 공정하게 만들게. 다 주택자들이 세금을 부당하게 덜 내고 이런 거 다 없앨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코스피가 지금 6,000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금투세 도입은 어떻게 할 거냐. 왜 이 얘기는 지금 아무도 하지 않느냐. 게임 회로를 공정하게 만들다고 하지 않았냐. 이 얘기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종일 기자가 지적한 부분 민주당에서도 잊지 않고 잘 좀 챙겨야 또 국민들이 모든 걸 다 기억하거든요.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에 나중에 다 평가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삼색 정치 토크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2월 마지막 날입니다. 3월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분이 동시에 즐거우기가 좀 쉽지 않아요. 선거를 앞두고. 하지만 왔다 그래도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행복하게 오겠습니다. 기자님은 무조건 행복하게 오시고 두 분도 최대한 행복하게 다시 3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서민 전 최고위원, 송영훈 전 대변인, 시사정을 김종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